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핫캐리어 이펙트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핫캐리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파라시틱 BJT 현상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이러한 현상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캐패시터리스 디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들을 통해서 핫캐리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중에서 홀들은 서브스트레이트 쪽으로 이동하여서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를 만든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서브스트레이트의 도핑 농도가 낮기 때문에 어느 일정 값 이상의 저항 성분을 가지게 되겠고요. 따라서 이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와 저항 성분이 어떤 포텐셜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그 값을 우리가 델타 V 바디라고 정의를 하면요. 만약에 핫캐리어가 매우 많이 생성이 되어서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가 충분히 커졌고, 따라서 델타 V 바디 값이 0.6V, 즉 PN 정션을 턴온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값 이상으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N,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 N, 즉 가상의 NPN, 즉 BJT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델타 V 바디가 0.6V 이상, 즉 베이스 쪽에 우리가 턴온 결합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 가상의 BJT가 턴온 되면서 급격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패스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핫캐리어가 너무 많이 생겨서 이 델타 V 바디가 어떤 특정한 값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가상의 BJT가 서브스트레이트 쪽에서 턴온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여서 급격한 전류의 흐름이 가능한 그런 패스가 형성되겠고요. 따라서 실제로 아래쪽 그래프와 같이 우리가 VDID 커브를 그렸을 때 다음과 같이 드레인 커런트가 세츄레이션 되다가 어떤 특정한 값 이상이 되면은 급격하게 드레인 커런트가 이렇게 증가돼 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스냅백 현상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이러한 상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핫캐리어 때문에 발생하는 파라시틱 BJT 턴온 현상 때문에 드레인 커런트를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 버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스펫이 이렇게 스냅백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게이트 전압으로도 그리고 드레인 전압으로도 모스펫의 전류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스냅백 현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동작 전압에서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으며, 핫캐리어가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핫캐리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피해야만 하는 고치덩이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사실 핫캐리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들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파라시틱 BJT와 관련된 예를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다른 챕터에서 메모리 소자들을 묶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이번 시간에 파라시틱 BJT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디램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은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PC나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와 있는 메모리가 되겠고요.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디램의 가장 큰 특징은 볼레타일 메모리입니다. 즉 우리가 전원을 끄게 되면은 저장된 데이터가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가 되겠고요. 아래와 같이 하나의 트랜지스터와 하나의 캐패시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캐패시터의 전하를 저장했을 때를 1, 저장하지 않았을 때를 0으로 구분하여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랜지스터라는 것이 오프 상태일 때 완벽하게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설 전류가 발생을 하죠. 따라서 이 트랜지스터를 끈 상태로 오프 상태로 둔다 하더라도 캐패시터에 저장된 전하가 줄줄줄줄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다시 써주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그러한 과정을 리프레시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 리프레시 과정은 제품마다 다른데요. 대략 128ms 정도마다 한 번씩 다시 한번 데이터를 써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번거롭게 동작하는 메모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세한 동작 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제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디램 구조는 트랜지스터 하나와 캐패시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 아래쪽에 작게 보이는 것이 트랜지스터가 되어 있고요. 이 트랜지스터 위쪽에 이 거대한 구조물이 바로 캐패시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은 이 0과 1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로 저장해야 하는 전하량이 정해져 있고요. 그 전하량을 우리가 이 캐패시터 안에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캐패시턴스
값이 또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것을 계산해서 캐패시터를 만들다 보면은 다음과 같이 트랜지스터는 매우 작은데 이 캐패시터 구조가 매우 크게 형성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D램에서는 이 트랜지스터 만드는 것보다 캐패시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캐패시터 만들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또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캐패시터 없이도 동작시킬 수 있는 D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요. 2000년대 초반에 파라스틱 BJT를 이용을 하여서 우리가 캐패시터 없이도 동작시킬 수 있는 D램이라는, 즉 캐패시터리스 D램이라는 새로운 신소자가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패시터리스 D램의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트랜지스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핫캐리어가 만들 수 있는 전압 조건을 인가를 해줍니다. 즉 드레인 전압이 꽤 큰 전압을 인가를 해주게 되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핫캐리어가 발생을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홀들이 이 서브스트레이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서브스트레이트 전극이 있기 때문에 이 홀들이 빠져나가면서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로 빠져나가게 될 텐데요. 일부러 이 아래쪽에 옥사이드 층을 만들어 놓습니다. 즉 베리드 옥사이드, 즉 묻혀진 옥사이드 층이라고 이 박스 층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홀들이 이제 아래쪽으로 가다가 절연체 층이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홀들이 이렇게 쌓이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옥사이드 층으로 홀들을 가둔 다음에 이 아래쪽에 우리가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를 해줍니다. 따라서 이런 마이너스 전압 때문에 홀들이 이 근처에 꽁꽁 이렇게 묶여 있게 되겠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끌어당겨져서 이제 갇혀 있는 상태가 될 테고요. 이렇게 갇혀진 홀들이 채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채널 전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즉 마치 플러스 전압으로 채널을 턴온 시키는 것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되는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홀들이 있을 때, 모여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우리가 0과 1로 구분한다면은 우리가 캐패시터 없이도 메모리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홀들이 무작정 긴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물리전자공학 시간에서 배웠듯이 이렇게 넌 이퀄리브럼 상태에 놓여 있는 캐리어가 존재할 때는 다시 이퀄리브럼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생긴다라고 배웠습니다. 즉 다수의 홀들이 갑자기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다시 이퀄리브럼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발생을 해서, 즉 홀들이 리콤비네이션 하면서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게이트 전압에 따른 드레인 커런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커브가 일반적인 모스펫 동작입니다. 즉 점점 오프 상태였다가 VT 이상이 되면은 턴 온 상태가 되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드레인 전압을 더 높여주면, 즉 핫캐리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요, 드레인 커런트가 점점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증가되다가 갑작스럽게 드레인 커런트가 점프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런 점프 구간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보았듯이 파라스틱 BJT가 핫캐리어 때문에 턴온 되면서 급작스러운 전류의 형성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전류가 증가하여서 다음과 같이 온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었고요. 더 신기한 점은 다시 게이트 전압을 감소시켰을 때 원래는 일반적인 모스펫이라면은 원래 커브를 따라서 오프 상태로 돌아와야 하겠지만 그대로 온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 전압이 오프 전압인데도 계속해서 온 커런트가 흐르고 있죠. 이 이유는 쌓인 홀들이 채널에 영향을 미쳐서, 즉 이 쌓인 홀들이 마치 플러스 전압이 걸린 게이트처럼 작용을 하여서 전류의 형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게이트 전압이 낮은 A 지점에서도 온 상태의 드레인 커런트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A 지점은요 홀들이 쌓여있는 상태이고요, 이 B 지점은 홀들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두 상태에 큰 전류차가 발생을 하고 따라서 이 구별 가능한 상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모리로서, 즉 0 상태, 1 상태로서 구분지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좀 잘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0 상태일 때와 1 상태일 때에
이만큼의 전류 차이가 발생을 하여서, 즉 홀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모리로서 활용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을 가진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이 전류 값의 차이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 차이가 감소한다는 것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하였듯이 이 홀들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 리콤비네이션 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무한히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치 D램처럼, 즉 휘발성 메모리처럼 일정한 시간 이내에서만 메모리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캐패시터리스 D램 연구가 2000년대 초반 중반쯤에 활발히 이루어졌었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트랜지스터 하나만 필요하다는 뜻에서 원 트랜지스터 D램, 원 T D램 뭐 이런 식으로도 불렸던 그런 소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더 연구를 해봤더니 단점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실제 양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파라스틱 BJT 현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새로운 기능을 이끌어냈던 그런 예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메모리 소자나 혹은 새로운 개념의 신소자들은 제가 다른 챕터에서 다시 묶어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핫캐리어가 항상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잘 활용하면은 핫캐리어의 이로운 점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